네, 안녕하십니까 모드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보실 차량은 다이너스티인데 이제 신분의 상징이 되어버린 하나의 세그먼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 오너먼트 엠블럼 요게 이제 굉장히 어릴 때, 제 어릴 때의 기억에 강렬한 이 추억이 있던 이 손맛이 있었거든요. 1988년 우리 이제 올림픽 때부터 이제 그랜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저희는 굉장한 경제 발전을 이뤘던 시기입니다. 저희 몇 년생이세요? 93년생. 아, 93년생. 아군이 당했습니다. 재수없어. 아무튼 그때 이제 경쟁사라고 하면 대우가 있었어요. 이제 로얄 프린스, 로얄 살롱 이렇게 차량이 있었는데, 이 차량 역시 이제 오펠에서 수입해가지고 그대로 판 차량이고, 현대는 이제 그라나다라는 차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그라나다가 이제 포드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그래서 포드랑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미쯔비시랑 공동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데보네어라는 차량인데, 그거를 현대랑 공동 개발을 해서 그랜저라는 차량이 탄생이 됐고, 그 데보네어 차량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벤츠 자회사가 된 AMG 튜닝 데보네어 버전이 있었어요. 그것도 좀 특이한 버전입니다. 기아에서는 이제 마츠다 루체 기반으로 나온 포텐샤라는 차량이 있었고, 현대는 마르샤라는 차량이 있었어요. 그 마르샤라는 차량에서 이제 뉴그랜저까지, 그리고 뉴그랜저는 미쯔비시랑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판매량이 막 10만 대가 넘어가는 차량이 국내에선 없었죠. 근데 이제 뉴그랜저가 최초로 8만 대, 9만 대 이제 비트코인처럼 빠바박 생산 중간에 이제 만들게 된 게 다이너스티, 페이스리프트 된 라이트 두 개의 제규어처럼 본넷 후드라인이 아주 이쁘게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차량은 일본에서 디자인한 게 아니라 순수 현대에서 디자인 되어진 차량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스토리지만 디자인 라이센스를 계약을 해. 그러니까 디자인 라이센스를 미쯔비시랑 계약을 해서 요 다이너스티 모델이 디자인 역수출, 그러니까 효자. 그래서 뉴그랜저의 뒤를 이어서 1996년도 생산돼서 2005년까지 판매한 아주 장수 모델. 근데 이게 기본 샤시랑 파워트레인이랑 실내랑 뭐 그런 구성들이 1992년도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13년 동안 판매한 아주 장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범 택시로도 많이 판매가 됐던 차량이고, 그리고 심지어 최근 들어서 23년도 드라마 모범 택시 드라마에서 나오고 막 그 다이너스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나오고 차량 시세가 막 올라가고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대우에서 아카디아, 혼다 어코드, 세로 배치, 전륜,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의 레전드라는 차량을 가져와서 아카디아라고 판매를 해요. 근데 그 아카디아가 3200cc였어요. 국내에서 나온 차량 중에 가장 고배기량. 그래서 대배기량을 소비자들이 원할 때 대우 아카디아가 딱 보여줬지. 보여주자마자 현대가 뉴그랜저 3.5를 딱 만들었지. 이 다이너스티의 경쟁, 쌍용에서도 나왔지. 체어맨은 이제 한국형 S클래스를 꿈꾼다 라는 말로 벤츠를 그대로 수입해서 판매. 체어맨은 엔진 주요 부품에 다 벤츠 각인이 있었어요. 잘 될 수 있었던 모델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AS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쌍용은 잘 안 됐어요. AS 문제라고 하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쌍용에서 나오는 차들이 다 SUV, RV, 트럭 이런 차들인데, 그거를 정비하시는 정비 기능인들이 이제 힘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제 기름때가 많으셔. 근데 그 상태로 가장 비싼 최고급 럭셔리 차에 타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손에 그리스가 묻은 상태로 이제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을, 초반에는 판매가 잘 됐다가 후반에 이제 좀 부진하게 됐어요. 부진하게 된 이유도 기아의 엔터프라이즈, 아주 이름도 멋있는 차가 나왔고, 기아 엔터프라이즈는 말씀드리면 마츠다, 쌍용은 벤츠, 대우 아카디아는 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이너스티 그냥 계속 설명드리면, 다이너스티의 뜻은 통치자, 왕자라는 뜻입니다. 5m에 육박하는 이
전장과 1m 80이 넘는 전폭을 가진 이런 차량은 지금 보면은 커 보이진 않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웅장하고 장대한 모습이었던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 모델로는 이제 휠 베이스를 150mm 키운, 그러니까 15cm 정도 더 긴 리무진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리무진 모델이 뒷 문짝만 길어지는 형태의 리무진이라서 이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닿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리무진 차량만 요 오너먼트 엠블럼도 그렇고 뒤에 레터링도 그렇고 금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리무진 모델은 시작가가 그때 당시에 5천만 원. 그때 당시 5천만 원이면은 뭐 어마무지한, 그때 이제 뭐 TV론 투스카니 이런 게 1,000만 원일 때니까 엄청 비싼 모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를 보면 현대가 이제 자충수를 둔 거죠. 에쿠스를 출시하고 난 다음에도 다이너스티를 계속 판매했어요. 그 이 모델의 후속으로 이제 GH라는 모델을 준비했는데 그거를 현대가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기아한테 그 후속 GH 모델을 넘깁니다. 그게 이제 다들 아시는 오피러스가 되는 겁니다. 엔진은 이제 2500cc 자연흡기 167마력 21토크, 그러니까 S2000과 토크는 같다. 인트로 끝! 네, 본넷을 열었고 시그마 엔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사이클론 엔진으로도 유명한 2.5 엔진이에요. 그래서 미쯔비시에서 개발됐던 6G72라는 엔진인데 요걸 현대가 G6AV라고 이제 변형해서 얘기를 했죠. 원래는 6G7이라는 코드네임이고 엔진 본체도 이제 미쯔비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국산 엔진이라고 해도 되나? 현대차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중국 차는 아니니까. 그럼 얘도 일본 차야? 아무튼 그래서 이 엔진은 이제 파생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요 베이스 2500cc 베이스로 사용하는 엔진이 이제 터보 엔진으로는 이제 GTO, 미쯔비시 3000 GT, 그리고 이클립스 요렇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된 코멘트는 끝났습니다. 행복하죠? 저 옛날 차 엔진답게 옛날 차 엔진답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일본은 우엔들이에요. 그래서 우엔들이라서 이 앞쪽 판넬 강성이랑 이 엔진룸 뒤에 이게 지금 두드려도 들려지. 되게 얇은 철판인 느낌이.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엔진이 실내로 밀려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 그 운전자의 안전 때문에 이 엔진을 우측에 배치하거든. 운전자가 이쪽에 타니까 그래서 밀려 들어왔을 때 운전자한테 안전상 무게가 무거운 엔진을 이제 반대쪽으로 놓는 형태를 띄어요. 일본 엔진은. 그래서 일본 차는 아직도 이렇게 해. 아직도. 근데 이제 한국 차는 바뀌었죠. 한국은 이제 이쪽에 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이제 그냥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거였고 초반에는 그냥 차를 수입해서 그대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요 엔진 레이아웃을 그대로 썼지. 그래서 실제로 옛날 사고 났을 때 보면은 이게 페달 박스 안에까지 치고 들어오는 사고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치고 들어왔을 때 제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안 좋은 사고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하이드로백이 이제 장치가 돼요. 하이드로백. 그러니까 하이드로백이라고 하는 장치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브레이크 배력 장치예요. 그래서 얘가 엔진이 밀고 들어온다고 해도 하이드로백은 보호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하이드로백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보니까 조금 엔진이 밀려서 들어오면 이 하이드로백 장치를 못 써. 그리고 여기 바로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여기 있어. 그래서 요 마스터랑 엔진의 갭이 1cm? 1cm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측면으로만 박아도 이제 마스터 실린더가 파손되면은 이제 브레이크 자체가 안 돼. 그래서 1차 충격 이후에는 제동력을 아예 상실해 버리는. 그래서 요런 안전 문제 때문에 엔진이 절로 갔다. 나중엔. 아무튼 이렇다. 엔진 얘기하다가 갑자기 안전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
아주 유명한 엔진이고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도 튜닝을 하고 있는 엔진이에요. 해외에서는 이 엔진으로 지금 막 터보 올려서 600마력씩 뽑아내가지고 아예 이 튜닝 킷을 팔아. 그러니까 튜닝이 되어 있는 엔진. 이걸 그대로 걷어내고 올릴 수 있는 키트를 팔아. 이 엔진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여기 일렉트로닉 컨트롤 인젝션 멀티.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인젝터가 6개인 게 자랑인 거야.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개의 인젝션을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이제 음각으로 파는 거지. 그 V6 2500cc 엔진이다. 서지 탱크는 아주 이제 이상 그 뭐라 그래. 이것도 피셜이야. 이것도 결국에는 1번부터 6번까지 고르게 공기가 공급되진 않아. 사람의 감으로 바람 불어가면서 만든 서지 탱크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사람의 뭔가 사람이 만든 듯한 게 좀 이색적으로 와닿지 않아. 요즘 서지 탱크들 보면 막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게 효율적으로 컴퓨터로 계산했을 때 완벽하고 출력도 그렇고 연비도 그렇고 모든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요때만 해도 요 낭만이 있었다. 서지 탱크의 각 길이는 같아야지 라는 이제 메케닉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엔지니어 쪽보다 약간 현장의 감, 뭔가 예술품을 만들 때의 그런 감을 더 의존하던 시기. 장인정신이 아니야. 이게 스케치북으로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진을 그다음에 해도 이 스케치북으로 이렇게 엔진 블럭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서지 탱크 막 이렇게 그리고 그게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근데 여유 마진을 되게 높게 가져가. 그래서 요 엔진도 그렇고 요 시대에 나왔던 엔진들은 전부 다 이제 블럭 강성이 매우 높은 클로우즈 덱. 요즘은 알루미늄 블럭도 클로우즈 덱 블록 이러면 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B58 엔진, S58 엔진, G바디 M4, M3도 알루미늄 클로우즈 덱을 써서 강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주철 블럭인데 클로우즈 덱이다. 무쇠. 그래서 얘네 여유 마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터보 튜닝을 하고 순정이 167마력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 나오는 엔진들 보면은 막 400마력, 500마력, 와 높잖아. 500마력에 2배만 하면 1000마력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600마력이 300% 이상의 잠재력이 숨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잠재력은 여기서 나온 거다. 그게 이제 기관적으로 여유 마진을 높게 가고 뭐든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엔진에 문제가 될 것 같은 행동은 안 하고 이런 엔진들이 지금도 잘 굴러가고 살아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미쯔비시 일렉트로닉 컴퍼니 세펜. 이거는 이제 에어플로 센서 중에 요즘에 안 쓰는 칼만 와류 방식이라 그래서 좀 설명하면 어려운데 고의적으로 와류를 발생시켜서 초음파를 쏴. 그래서 그 초음파가 와류 때문에 검출되는 하지마 어려운 말 하지마. 그냥 칼만 와류 방식을 쓴다. 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 미션은 4단 오토 미션인데 1988년도에 미쯔비시에서 개발된 미션을 현대가 라이센스 생산을 한 미션, 엔진 미션, 예, 둘 다 했어요. 근데 이 엔진에 대한 진동을 우리가 그때 쇼츠를 한번 찍었지만 우리도 쇼츠를 찍자. 시동이 걸렸을 때 엔진 진동이 굉장히 적어. 그래서 엔진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요즘도 쉽지 않아. 그리고 이거를 지금 내가 주행을 해봐도 감성이 굉장히 좋아. 근데 얘는 이제 8만 킬로뿐이 안 탔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엔진이긴 하지만 96년식이니까 몇 살이야? 28년 된 엔진이란 말이야. 28년 된 엔진이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리고 그 실내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없어. 이 엔진을 얼마나 오래 팔아먹었냐면 이 엔진을 1986년도에 만들어서 2021년까지 차에 달아서 팔아먹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청 많아. 진짜 적용된 차가 세브링에도 들어갔던 차 엄청 많이 돌렸었다.
그래서 거의 이제 40년 이상 썼던 엔진이고 명품이라는 명기 엔진 중에 하나인 거지. 어떻게 보면 뭐 현대로 치면 베타 엔진 같은 느낌. 근데 베타 엔진은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리고 이제 신기하게 라디에이터가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다는 게 코어 자체도 두껍고 라디에이터 폭 자체도 지금 저희가 보는 뭐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게 M4, M3 그런 녀석들보다 이게 더 두꺼워요. 두꺼운 이유는 이제 주철 블럭을 사용하는 엔진들이 대부분 두꺼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철이 쇠니까 쇠는 아무래도 열받았을 때 식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철 블럭을 사용하는 엔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라디에이터가 굉장히 크다. 이상 하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이제 다이너스티 순정 휠이에요. 복원을 한 거예요. 맥퍼슨 스트럿 방식인데 이제 스프링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게 이색적이고 이 쇼바 로드, 이 쇼 로드 자체가 웬만한 차들보다 두꺼워요. 이 쇼바 로드가 넓은 스프링으로 물침대를 만들어 줄 수 있다. 휠은 15인치. 네. 이때만 해도 큰 휠. 이때 이제 뭐 준준형으로 나왔던 차량들이 보통 13인치를 사용했어요. 다이너스티랑 뉴그랜저를 택시로 뽑으신 분들이 이거를 이제 13인치로 다운을 많이 하셨어요. 왜 했을까? 퀴즈야. 연비도 되겠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타이어의 전체 외경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때만 해도 택시의 요금 미터기가 킬로미터로 연결돼 있었어. 이 바퀴가 많이 굴면 많이 굴수록 그 택시 안에 있는 말 있잖아. 존나 빨리 뛰어. 말이 졸라 빨리 뛰어. 그래서 그 좀 안 좋은 행위이긴 하지만 연비도 아낄 겸 택시 요금도 더 받을 겸 타이어도 13인치가 월등히 싸. 이때만 해도 15인치는 굉장히 고가 타이어였어. 지금 우리가 20인치, 21인치 타이어 살 때 부담되는 것처럼 이 96년도에는 15인치 타이어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이제 13인치로 많이 다운을 하고 요 휠을 애프터마켓으로 많이 판매를 하셨죠. 그리고 13인치를 못 껴, 이 차에는. 브레이크 간섭 때문에. 이건 이제 브레이크가 투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투피스톤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으면은 여기 갭이 없어. 이 작은 인체 휠을 끼면 여기에 닿는 거야, 캘리퍼에.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탈거하고 원피스톤 캘리퍼를 갖다 꼈다고. 원피스톤 캘리퍼. 그래서 원피스톤 캘리퍼를 껴가지고 13인치로 튜닝을 했다. 근데 이때만 해도 투피스톤 브레이크 튜닝이 막 활성화될 때야. 그래서 나는 튜닝샵에서 일할 때 나의 소일거리 중에 하나였어. 여기 택시 기사들 오면은 원피 껴주고 투피 뺀 다음에 이제 하이 튜닝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하이 튜닝에다가 이제 투피 팝니다. 신차 80km 주행. 그래서 이제 민트급으로 올려놓고, 사실 그때 튜닝샵에서 받는 월급보다 이 투피 팔아서 버는 돈이 더 많았어. 나중에 걸려가지고 네, 하체로 왔습니다. 하체로 왔는데 이제 현대차에서 볼 수 없는 이제 누유가 있어요. 누유가.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4단 오토. 현대 파워텍이 생기는데 일조를 했던 녀석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란서처럼 이제 따로 별도의 이제 4륜 트랜스퍼 케이스를 장착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여기 브라켓 형상이 있어요.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없애도 되는 부분인데 미심쩍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이 98년식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리지널 미쯔비시일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 에어로의 개념이 이때도 있었어. 공기가 이제 이렇게 타고 범퍼 밑으로 가는 것도 벽을 세워서 이렇게 유도를 해놨어요. 유도를. 그래서 라디에이터 냉각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에어로 설계가 되어 있다. 라디에이터를 냉각한 이후의 공기를 빼주기 위한 가이드 핀도 이렇게 있어. 이게 98년도 현대입니다. 지금은 가장 이색적인 거는 특이한 프레임의 구성이에요. 앞에 전판에 멤버가 있고 요렇게 멤버가 있고 여기 멤버를 요렇게 조립하는 형태예요. 미션의 크기 때문에 이제 일로는 못 왔고 좀 특이한 형태의 이제 멤버입니다. 이때도 이제 만도가 있었어요. 만도에서 생산한 이제 이때는 현대라는 엠블럼이 아니고 HMC 현대 모터 컴퍼니.
현대자동차의 이제 시초 HMC라고 되어 있고, 이제 여기도 주식회사 만도라고 써 있죠. 우물정자 비슷한 프레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배기 형상은 매우 좋지 못한 형상. 매우 좋지 못한.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개가 합류되면서 배기의 간섭 때문에 여기에 관 사이즈를 크게 해놓은 것만 조금 특이한 정도? 그리고 엔진 마운트는 전통적으로 위아래, 그러니까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인데, 좀 특이한 거는 요 앞에 엔진을 잡는 요 방식, 엔진의 센터에 갖다가 물어놓는 거. 그때 그러니까 모트라인 채널에 제가 이제 토요타 알파드를 리뷰하면서 봤던 형태인데, 이렇게 엔진의 진동이 심한 엔진의 가운데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98년도에 있었다. 제일 특이한 거는 이제 여기에도 엔진 마운트가 있어요. 근데 마운트가 보면 저 위에 엔진의 이제 제일 정센터 여기서 잡는 거. 그리고 다이너스티 많이들 튜닝을 하셨던 건데, 요 가스 댐퍼가 여기 장착돼 있어요. 가스랑 오일 댐퍼. 오일이랑 가스가 충전돼 있는 요 진동을 또 하나 잡기 위한 댐퍼가 있어요. 요전에 이제 시동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도 요 녀석이 많은 진동을 잡아줬을 거예요. 그 엔진 진동도 정 가운데에서 잡고 있는 형태. 근데 이제 오일이 샌다. 오일이 많이 샌다. 이해해야 돼. 이제 할아버지야. 28살. 이제 오래 살았지. 충격 먹은 것도 있는데, 얘도 지금 보면 딱 봐도 비주얼이 한 28년은 돼 보여. 근데 하체나 이런 데는 이제 부식이 있긴 하지만 관리 상태가 굉장히 잘 관리된 차량. 그래서 지금 봐도 뭐 하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누유만 이제 해결을 한다면. 스테빌라이저 바 굉장히 이제 얇겁죠. 굉장히 얇은 스테빌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얇은 스테빌이 고정되는 포인트가 이제 이 로우암 포인트인데, 지금 봐도 그냥 좌우 롤을 억제하겠다라는 큰 의지가 없어. 의지가 부족해. 그런 게 좀 아쉽다. 근데 이건 그때 당시만 해도 최신 기술이고, 로우암 고정되는 포인트에 멤버가 별도로 없으니까 추가 스테이를 만들어서 장착을 했습니다. 아, 멤버가 여기까지 와 있긴 하네. 멤버가 딱 진짜 멤버만 봐도 변태네. 진짜 변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그 뭐 하체에서 특별하게 이색적인 건 없어. 그리고 이 부싱이 찢어졌네. 이거 탔는데 잡소리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거 조금 이색적이긴 하네. 뒤로 쭉쭉쭉 가볼까? 메인 프레임 아주 깨끗해. 메인 프레임은 뭐 어디 간섭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이 브레이크 라인 부식이 항상 문제인데 브레이크 라인 부식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차주분이 장기적으로 차를 보존하려고 했던 노력이 보입니다. 예, 뒤로 왔습니다. 예, 뒤에 와서 뒤에 뒤쪽 상태는 좋지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주행을 하다 보면 염화칼슘은 앞쪽은 충분히 제거가 되고, 앞쪽에 열도 많고 물이 직접적으로 닿고 씻겨지는 행동이 많은데, 뒤쪽은 이제 그게 덜하다 보니까 여기 이게 다 하얀 게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 이 염화칼슘 때문에 이제 부식이 조금 진행된 부분이 보입니다. 요거 조금 아쉬운데, 요 멤버도 여기서 여기 보강하면은 많은 이점이 있을 텐데 보강은 안 했고, 그리고 이 변태적인 이거 뭐라 그래? 이 도넛 링이 있어요. 도넛 링. 약간 짭시본 비슷한 걸 만들려고 했던 행동 같아 보여. 트레일링 암이 있고, 이제 여기 위에 어퍼암이 있고, 이제 토어링크, 그리고 여기 캠버링크, 요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토어링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승차감은 굉장히 좋다. 근데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건 늘 이야기하죠. 암의 길이, 그리고 스프링이 얼마나 바깥쪽으로 나가 있냐, 그리고 그 스프링 권선의 넓이. 그러니까 스프링이 넓으면 넓을수록 강하지만 소프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권선을 늘려서 약간 헬퍼 스프링 같은 승차감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 뒤쪽은 연료 탱크 부식도 없고, 여기까지만 딱 좋았는데 이 뒤로 가면 이제 부식이 시작되는 게 보여요. 따로 이건 방청 작업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뒤쪽 와서 크게 이색적인 거는 없는데, 요거 다이나믹 댐퍼라는 거, 진동 잡는 거 96년도부터 요거는 역시 재팬 현대차가 아주 잘해왔었다. 96년도부터 잘해왔었다. 그리고 뒤에 오면은 이제 이 뒤에 이 리어 마감은 뭐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용서해야죠. 이해할 수뿐이 없는 거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견인고리라고 하는 게 여기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 견인고리에 두 개가 있는 게 조금 이색적이에요. 반대쪽은 없어. 여기 철판을 이렇게 내려서 강성을 확보한 거. 여기 보면은 범퍼 레일이 신품으로 바뀐 걸로 봐서는 뒤쪽에 살짝 애교스러운 사고가 있었다. 근데 이쪽 프레임이나 이런 거가 새로 용접된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크게 들어온 건 아니고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 있었다. 그래서 이쪽만 이제 있고 나머지는 깨끗해요. 머플러는 소음을 잡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머플러를 달았고, 요즘은 보기 힘든 크롬 팁. 네, 이게 환경법 때문에 요즘엔 크롬 팁을 못 쓰게 돼 있죠. 쓰더라도 이제 유가 크롬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길어지니까 패스. 뒤에 와서 정면에서 보면은 그냥 심플한 구조예요. 되게 심플한 구조. 그리고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한 구조로 아주 훌륭한 승차감을 만들어낸 현대자동차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된 차라고 해도 아주 심플한 구조인데, 아주 심플한 구조에서 아주 그 좋은 승차감이 나온다는 게 아직도 나는 이론적으로 정립은 잘 안 돼. 가스 쇼버. 넌 쌍용이잖아. 자, 이렇게 이제 현대 다이너스티 잠깐 하체 살펴보기 했는데, 크게 뭐 하체 보면서 이색적이거나 감명적인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지금처럼 꼼수 안 부리고 정석 변태적인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이 스케치북에서 만들어졌던 이 차들, 그러니까 요즘 차들이라고 하면 이제 2005년 이후 2010년도부터는 이제 스케치북에서 탄생되지 않는 차들이잖아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2005년 이후에 나온 차들은 저는 약간 이제 BTR 대표님한테도 들었던 얘기지만 혼이 없다? 그 차에 영혼이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 요 녀석까지만 해도 이제 92년도 뉴그랜저를 시작으로 96년도에 요 녀석이 나왔을 때 스케치북, 사람의 장인 정신으로 스케치북에서 시작해서 스케치북에서 탄생된, 완성된 요 엔진, 미션, 그리고 구동계통, 서스펜션, 수많은 테스트를 해야지만 잡을 수 있는 이런 서스펜션의 완성도, 스케치북에서 탄생되었지만 그 어떤 엔진보다 이 부드러운 필링,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현대차가 예전에 정말 최전성기를 잘 달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이너스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고, 많이 판매는 안 됐지만 폐차를 하시는 분들은 없고 점점 이 모델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은 정말 현대도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올드카 계열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이너스티 정말 명차라고 생각하고 좋은 차 구경 잘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차는 일본 차지.